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중심 보이스피싱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발표를 준비한 9조와 10조 연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른 통계에 대한 내용을 사회자인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례에 대한 집중 토론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언급을 해드리고, 그 뒤에 김영수 학생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처 방안으로는 김가영, 정예슬, 유민규 학생이 이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심화 통과 정리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하이퍼링크를 통해 나이대 통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사이트는 대구지방경찰청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70대 이상 고령층이 취약할 것이라는 사회 통념과 달리 모든 연령층이 보이스피싱 범죄 산업에 취약하다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2022년 5월 달에 발생한 피해 건수와 피해 금액,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22년 5월과 23년 5월을 비교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2년 5월과 23년 5월이랑 많이 차이가 보실 수는 있겠지만 피해 금액이 6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피해는 상당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서 보여주시면 크게 편취 수법에 있어서 현금을 직접 인출하고 전달하게 하는 대면 편취 방식이 송금 이체하는 비대면 편취 방식보다 3배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보시면 보이스피싱 유형에 대해 크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검찰 그리고 경찰 등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 그리고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 사기,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보이스피싱의 범죄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면 편지라는 수법이 이 범죄자들이 누리는 범죄 수법에 해당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검거 인원 중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총책은 검거될 때 2%밖에 달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오히려 20대 나이대 사람들이 현금 인출과 전달책에 해당하는 통계가 42.3%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모든 범죄 산업을 망라해서 핵심 네트워크 세력이 중국 등 동아시아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총책은 그만큼 더 덜 잡히게 되는 것 같고요. 20대에게 이제 쉬운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방조금으로 이용하고 모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이스피싱 범들의 처벌 방법에 대한 내용을 이제 김가영 학생이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처벌 세 가지는 형법, 사기죄, 횡령죄의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형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은, 형법에는 매우 다양한 보이스피싱 처벌 규정들을 담고 있으며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가장 역할이 다르므로 어떤 범죄에 따라 성립 요건이 충족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기죄, 사기 미수, 사기 방조, 사기 미수는 공에 포함되어 있으며 형사 처벌이 된다면 행위의 내용, 가담 정도, 편취 근원, 인상관계 등의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이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징역형 10년 이하에 나올 수 가능성이 높고, 경찰 단계나 검찰 단계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나 높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은 2천만 원에 이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횡령죄는 보이스피싱가 무관해 보일 수 있지만 이해로 횡령죄는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범죄 단체에 빌려줬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는 횡령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처벌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죄, 공무원 자격 사칭죄, 공서 위조죄 등등의 여러 가지 처벌법이 있으며 보이스피싱은 단수 가담 매우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현실적으로 몰랐다는 것을 제3자에게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자칫하면 결과적으로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김가영 학생께서 이제 발표를 진행했었는데요. 여기 법 관련해서에 대한 맹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거 인용 중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총책이 굉장히 현저하게 검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등 동아시아에 분포되어 있는 이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서 중국과 동아시아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해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제 산업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산업도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심화적으로 탐구하면서 발견한 마약과 접합된 보이스피싱에 대해 김영사 학생께서 발표를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약과 관련된 보이스피싱을 발표를 맡게 된 김영서입니다. 지난 4월 3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영상 하나 보고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7명을 붙잡고 중국 현지 공범 3명의 행방도 쫓고 있는데 국내에서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범죄로는 첫 사례로 판단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 경찰은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신종 범죄로 국내에서 확인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범죄 조직의 윗선이 학생을 상대로 마약을 먹게 하고 전화 등으로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고 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는 겁니다. 제조된 마약 음료는 총 100병, 이 중 18병이 학생들에게 전달됐는데 피해자는 기존 8명에서 학생 1명이 추가돼 9명으로 늘었습니다. 나머지 병들은 폐기되거나 경찰에 수거됐습니다. 경찰은 음료 제조체 김모 씨가 강원도 원주에서 미리 구한 중국산 우유와 필로폰 10g을 섞어 100병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통상 2회 투약분으로 보는 0.03g에서 0.1g의 마약이 각각 음료에 들어가 있었다며 위험한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소 지난해 10월부터 조직이 범행을 모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과 4월 초 사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본격적으로 판촉 행사를 가장한 대포책 모집이 이루어지고 3일 학생들에게 음료가 배포됐습니다. 현재까지 음료 제조체 길씨와 중개기 운영체 김모 씨 등 7명이 붙잡혔고 이 중 3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조직의 윗선 얼마 전 서울 강남 네, 다시 한 번 더 짧게 사건을 설명해드리자면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먹게 하고 문자와 전화 등으로 부모를 협박해서 돈을 편취하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한국형사와 법무정책연구원에서는 여태까지 보이스피싱은 돈을 보내기 전까지 실제 피해를 일으키지 않고 사기를 치는 형태였다면 이번 사건으로부터는 보이스피싱의 테러와 결합된 새로운 형태라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국민의 대응이 높아지자 보이스피싱 조직 업계의 벌이가 1년 새 30% 줄면서 조직 차원에서 새로운 타겟인 신종 먹거리를 찾아 나섰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의 형태와 대본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예방 방법도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약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은 먼저 온라인 매체, 광고 포스터, 온라인 캠페인 등의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서 마약과 관련된 보이스피싱의 사례와 위험성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약과 관련된 보이스피싱의 예방 방법인 만큼 긍정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피해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부터 학생까지 보호자가 없는 자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눠주는 음료와 간식을 함부로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교육을 학교, 학원,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종 보이스피싱 범들이 노리는 것에 대한 설명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는 젊으니까 안 따를 거야라는 방심을 가장 크게 이용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갑작스러운 가족의 부상과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판단력, 그때 펴지는 판단력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미간을 사칭해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장소로 사기범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는 대면 편취형 방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저희가 거기에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예방 방법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유민기 학생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보이스피싱을 막을 그런 방법은 있는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앱을 설치하여 스팸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팸 차단의 이유 후보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전화 동영 사기로부터 차단해주며 스미싱 탐지 기능이 있어 문자를 구별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정식으로 출시된 시티즌 코너는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악성 앱을 차단해 삭제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또한 사본 운영을 실시하여 6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이 앱으로 약 10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하였습니다. 지난해 김포 지역 보이스피싱 신고가 약 860억 원 정도, 앱 출시 초기인 점을 고려하면 예방 효과가 상당하다. 두 번째로 교육과 인식을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인간의 사회공학적 기술을 이용한 공격이기 때문에 교육과 인식의 확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예방 방법과 대처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링크 주소나 가짜 홈페이지 들어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타인이 보내는 메시지는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않고 첨부 파일도 마음대로 열어봐서는 안 됩니다. 또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 등 앱 마켓에 정식으로 등록된 앱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지키는 모바일 백신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정예슬 선생님께서 이런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자 정예슬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는 법으로는 연루되었다면 일단 자금이체 또는 현금 전달을 요구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메신저로 보내는 경찰, 검찰, 공무원의 공문은 모두 가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 시 하지 마시고 어떤 명목이든 은행 직원이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앱 설치 요구는 무조건 무시하시고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이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지 않은 결제 문자는 정식 업체 여부 및 대표번호로 전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상품권, 구글기프트 카드 핀 번호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시고 가족 부상, 납치 전화 시 반드시 119에 신고 등 주변의 도움부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현재 은행과 국가에서 권고하고 있는 예방법입니다.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가장한 전화나 이메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호한 카드 일렬번호와 코드 번호를 또는 전체에 입력하도록 요구해 금융정보를 몰래 빼가는 수법의 주요 예방법은 OTP 보안 토큰 비밀정보 복사 방지 저장 매체를 사용하고 출처 불명 또는 금융기관 조사와 다른 주소로 발송된 이메일은 즉시 삭제하고 확장자가 EXE나
BAT나 SCR 등 실행 파일이거나 축 파일이면 열람을 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경찰,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급 정보 요청 후 피싱 피해 내용을 신고하여 사건 관련 사실 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콜센터 11 발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민원 상담 133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예방 공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지금 20대인 저희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이제 발디디실 텐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크고 작은 대출과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게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노출을 시킴으로 인해서 보이스피싱 분들에게 가장 주요 타겟층이 되실 텐데 거기에 대해 저희가 예방하고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희가 보이스피싱을 이해하고 예방 노력에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를 정리하면서 제가 느꼈던 느낀점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범죄산업도 점점 진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먼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발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해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느낀 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가영 학생께서 느낀 점 해주시겠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 깊고 파고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문자가 한번 오면은 보고 에이 난 아니야 안 걸려 이렇게 대부분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법이 다양했다는 점들과 이 법들이 점점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은 나만 알고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피해가 간다는 것을 가지 않도록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보이스피싱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청소년 때는 이상한 링크가 있는 문자 있으면 무조건 무시하는 저였지만 대학에 오고 나서부터 사회에 좀 더 발을 딛고 나서부터 사회에 더 관심이 많아져서 약간 문자에 아이패드 설문조사만 하면 아이패드를 준다 아니면 유학 문자 아니면 워홀 관련된 설문조사 이런 링크 보면 순간순간 홀깃할 때가 있는데 절대 여러분도 누르지 마시고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시면 직접 사이트를 찾아보시고 하는 형태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사해본 결과 보이스피싱을 막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현재로서는 신상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더 신경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저한테도 평소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문자들이 몇 번 온 적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앞으로 전부 무시해야겠다고 느꼈고요. 평소 드라마나 매체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가거나 경각심을 알려주었지만 드라마에서는 어르신분들이 당하는 설정이 많아 나는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처음부터 예방법을 잘 숙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좋지만 혹여나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었을 때 대처만 잘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된다면 침착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처법을 실행에 옮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의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조 10조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그런 사례들 그리고 경각심을 많이 일깨워줬던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